안녕하십니까. 증시학도 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러시아 전문가시죠? 상명대학교 유한수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그런데 이제 러시아 입장에서는 지금 중국이 고맙기도 하고 얄밉기도 할 것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왜냐하면은 지금 유럽에 팔던 석유를 못 팔게 되었으니, 예.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팔아야 예. 경제도 돌아가고 전비도 예. 마련되는데 그걸 지금 중국이 가지고 가고 있는데 상당히 싼 가격에 갖고 간 걸로 알려지고 그렇죠. 있거든요. 예. 인도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고. 예. 그러면서 중국에서 지금 원유 도입 노선을 보면 그 중동에서의 비율은 확 줄고 예. 다른 데에서 확 늘었어요. 예. 그럼 결국 이건 뭐 러시아에서 갖고 왔고 이 정도로 갖고 오는 거는 값을 더 쳐주고 갖고 올 것 같지는 않은데요. 예. 말이죠. 예. 그러면 이렇게 되면 오히려 러시아가 중국에 조금 예속되게 되는 그런 건 없을까요? 그 예속이라는 표현은 너무 강할지 몰라도 네. 종속 예속 이런 표현이 그 좀 심할지는 몰라도 그 의존도라고 해야겠죠. 네. 의존도가 훨씬 높아지는 건 당연한 사실이겠고요. 예. 그런 의존도가 높아지다가 보면 언젠가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속이나 종속 단계까지 가게 된다는 어떤 그런 근원적인 공포심을 저 마음 밑바닥에는 가지고 있을 듯한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그 러시아 그 기업의 예, 그 예. 채권 발행이 좀 있었는데요. 예. 위안화로 발행했습니다. 아, 예. 위안화로 발행한 그러니까 위안화는 위상이 상당히 올라와 있게 되고 그 달러 대비 그 위안화 결제 비중이 점점 늘어나는 거고 예. 최근에 늘어나는 거에 상당 부분은 러시아를 통해서 예. 그런데 러시아가 지금 달러의 스위프트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그렇죠. 결제권에서부터 제외됐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밖으로 통로로 나오려니까 예. 지금 위안화를 통해서 지금 자꾸 나오고 있는 상황이 예. 되고 있거든요. 예. 그럼 이거를 과연 러시아 국민들이 좋아할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러니까 뭐 그런 근원적인 불안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미국과 그 러시아가 대립하고 대치한다고 했을 때 그래도 미국은 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아주 떨어진 곳에 있는 강대국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어떤 그 피해란 것이 그 올 때 시차가 있고 어떤 그런 어떤 그 거리감이 있는데 중국이야 러시아와 딱 붙어 있는 나라기 때문에 만약에 미국을 대신하는 어떤 그 열강으로 그 중국이 자리매김된다면 미국과 대립할 때의 상황보다 중국과 어떤 대립하는 상황이 러시아로서는 더 뼈아픈 상황일 수 있겠죠. 장기적으로 볼 때는요. 예. 그러니까 그 우리랑 적대하는 어떤 그 대제국이 뭐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지구 반대편에 있을 때 느끼는 공포심하고 바로 우리랑 그 국경을 맞대고 있는 상황. 그것도 그 국경도 뭐 몇백 킬로미터가 아니라 몇천 킬로미터로 돼 있을 때 상당히 위정자로서는 상당히 큰 공포심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중국은 러시아하고 합작하는 게 하나도 나쁜 게 없는 게 자기네들이 부족한 기술 부분, 즉 군수 관련 기술을 습득할 수 있다면 상당히 많은 걸 줘도 상관없다 이런 톤으로 말씀하셨는데 그 중국에게 뭔가 군사 기술을 넘겨줄 수 있는 가능성은 있을까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처해 있는 위기 심도를 볼 때 아직까지 그런 단계까지 나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유가가 조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좀 싸게 할인해서 지금 이미 팔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중 가격이 떨어지면 할인 폭도 더 커져야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어서 그럼 현재 이거보다 가격이 더 떨어진다면 러시아 경제 체력이나 이런 것들은 어떨지 좀 궁금한데요. 그 사실 러시아가 잘 버텨오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제가 이름은 잊어버렸는데 러시아 금융을 재무를 담당하고 있는 여성 장관인데요. 나비 뭐였던가요? 그러니까 그분이 상당히 그 능력이 뛰어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러시아의 최근 10년 동안 러시아의 기본 체력을 키워왔는데 그래서 지금 잘 버티고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전쟁이 장기화됐을 경우에 군사력이나 정치력에서는 장기전에 잘 대비가 돼 있을 텐데 러시아의 그 산업 구조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제조업이라든지 3차 서비스업보다는 다 1차 산업 석유를 캐고 석유 이런 거에 돼 있기 때문에 푸틴이
구상하고 있는 것보다 더 길어지게 된다고 했을 때 경제 체력에서 결국은 가장 큰 허점을 드러내지 않을까. 네. 그런 면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천연자원 가격이 급락하거나 아니면 장기적으로 하향 추세에 있을 때 급격하게 체력이 고갈될 가능성은 있겠죠. 예. 예. 최근에 조금 그것과 관련된 뉴스 중에 하나가 이제 오펙 국가들의 균열점이 조금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아, 특별히 예, 이제 아랍에미리트가 감산에 동의를 해놓고 자기네들은 증산을 조금씩 하고, 아, 예, 예. 예, 그런 예, 모습, 예, 예. 사우디와 조금 척을 그렇죠. 지는 그런 예, 예. 약간의 양상들이 나타나서 만약에 여기서 이제 오펙의 합의가 깨져서 그리고 또 이제 세계 경기가 요즘에 이제 뱅커런이 발생하니까 사람들이 그렇죠. 우려하고 있는데 만약 이게 진짜 조금 더 현실화돼 가지고 유가가 떨어진다면 러시아가 상당히 견디기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예. 네. 근데 그 국민들의 불만은 없습니까? 예, 국민들의 불만은 그러니까 내핍 경제라고 하죠. 네. 내핍, 그러니까 어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버티는 힘이 상당히 강합니다. 이게 그 역사적으로 워낙 그 극도로 어려운 상황을 많이 겪어봤고 네. 어떤 그런 그 노하우가 쌓여 있기 때문에 네. 러시아를 이게 봉쇄하고 이게 차단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국민들을 힘들게 만들어서 뭐 내부 뭐 반란이나 봉기 뭐 혁명이 그 일어날 수 있게 유도해서 러시아를 거꾸로 들였다는 생각은 제가 볼 때는 좀 환상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그 몇 달 전에 그 푸틴 대통령이 그 부분 동원령을 내려서 30만 명을 그렇죠. 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우리나라 언론도 그리고 서방 언론에 그 상당히 저항하는 러시아 젊은이들의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리고 상당히 탈출했다는 예, 톤의 예. 이야기 그리고 예. 유럽 지역으로 많은 러시아 그 엔지니어들이 도망쳤다. 예, 예. 그 스카우터들이 지금 그 사람들을 뽑으려고 난리다. 이런 예, 뉴스도 예, 예. 유럽발로 제가 예. 본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런 움직임이 분명히 있고 그 내부 불만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긴 했지만 그것이 과연 그 푸틴 체제의 그 기반을 그러니까 뒤흔들 만큼 강력한 것이었는가 했을 때는 상당히 회의적이고요. 그런 면에서 그 러시아가 당시에 30만 명 부분 동원령을 그 시행하면서 있었던 반발을 좀 서방 언론이 좀 그러니까 부풀린 측면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예. 그때 그 전쟁 이후에 그 일본 방송에서 보니 푸틴의 지지율이 80%까지 올라갔다는 예, 걸 맞습니다. 제가 예. 봤는데요. 예. 그럼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지지율이 높습니까? 예, 지지율이 높고요. 그리고 뭐 그 경제 타격이 가장 가시화되는 게 예를 들어 생필품 네. 를 보급하고 사는 것인데 뭐 현지에 있는 분들의 말을 들어보면 러시아 슈퍼마켓에서는 그런 조짐이 전혀 안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지금 소위 말해서 먹는 것 빼고 생필품은 예. 제작된 그 재화 물건 같은 경우는 메이드 인 차이나가 워낙 압도적으로 예, 예. 많으니 그렇게 중국하고 좋은 관계여서 중국도 어차피 재고도 많고 팔 예, 데도 예. 없는데 뭐 러시아가 사준다면 너무 땡큐니. 예. 그래서 처음에 그 서방과 그 미국이 러시아의 경제 제재를 가했을 때 그 딱 그 뭐랄까 그 바람파는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채소라든지 어떤 우유라든지 아니면 기본적인 생필품이 통통 비어 있는 러시아 슈퍼마켓을 생각했는데 네. 그런 일은 없고요. 그리고 또 뭐 예를 들어서 러시아에 진출해 있는 서방 소비재 그 사업체겠죠. 예를 들어 스타벅스가 빠져나오고 네, 빠져나왔죠. 코카콜라가 빠져나왔을 때 네. 러시아 사람들이 상당히 좀 뭐랄까요 그 고통스럽지 않겠는가 했는데 뭐 곧바로 뭐 대체제가 나와가지고 뭐 짝퉁이겠지만 뭐 스타스 커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다음에 또 러시아 고유의 또 코카콜라 그 대용품이 나와가지고 변호 그 차이점을 못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예. 네. 그다음에 또 오히려 그런 그 제재를 그 주도했던 나라 중에 하나가 영국인데 네. 영국 그 슈퍼마켓이 오히려 네. 이렇게 듬성 해주고 그 예를 들면 채소 가격이 너무 올라가가지고 그 선뜻 그 서민들이 그 사지 못하고 얼마나 그 일반적인지 모르겠지만은 끼니를 굶는 그 넘기는 그 영국 그 민간인들이 많다고 했을 때 지금 오히려 경제적인 타격이 러시아보다는 영국 같은 나라에 더 된 것이 아니겠느냐. 물론 이제 영국의 타격이란 것이 뭐 전쟁 탑보다는 이 그
브렉시트에 따른 네네네. 여파일 가능성이 그렇죠. 있지만 그런 면에서 그 제재를 주도했던 유럽 특히 영국이 오히려 러시아보다 더 지금 힘든 상황이 된다고 했을 때 야 참 이게 그 국제 정세라는 것은 정말 함부로 예측할 게 아니겠구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네, 오늘 가벼운 질문 하나 드리겠는데 아까 지금 약간 짝퉁, 예, 짭, 요즘 젊은이 말로 짭. 예예. 어떤 데서 봤는데 러시아의 물건 거의 짭이다. 왜냐하면 만들기는 여러 가지를 다 만드는데 차도 만들고 뭐도 만들고 다 만드는데 제대로 된 게 없다. 특별히 이제 자동차에 대한 얘기하면서 예. 이 껍데기는 진짜 무슨 람보르기니 같이 무슨 벤츠처럼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실제 사용해 보면 되게 여리하다 제품이 막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그러니까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전통적으로 소비재보다는 네. 원자재. 전자재라든지 중화학공업 쪽에 항상 투자해왔던 어떤 그런 전통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비재를 잘 만들려면 아기자기하게 하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뭐 국민성도 거기에 별로 이제 신경 쓰지 않는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또 그 원래부터 만약에 그런 풍족한 소비재를 가지고 그 평안한 생활을 해왔다고 하면은 좀 어려워지면 막 불만을 터뜨릴 텐데 원래부터 이제 힘든 그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뭐 이 정도야 뭐 문제가 안 된다 뭐 이런 식의 그 정서가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크라이나는 이제 거의 전장이 특별히 동부부터 남부까지는 전장이 되어 있는 건데 러시아는 그러면 일반인들이 느끼기에 전쟁을 하는지 안 하는지도 민간인들은 모를 자, 정도인가요? 모르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언론 통제를 하면서 전선의 그 전황 보도가 사실은 그 정확하게 되지 않고 있고요. 근데 단지 전선의 그 상황을 보여주는 것은 어떤 영웅이 열심히 싸우다가 뭐 숨졌다 이러니까 영웅화하는 어떤 그런 정서를 자극하는 것은 그 상황 그 보도가 되는데 그 외에 어떤 상황은 철저하게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모르기도 하고 그리고 러시아인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애국심이란 것이 그러니까 이 침공한 나라가 애국심을 따진다는 게 좀 이상하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서방에 맞서서 우리는 스스로를 보호하는 그 차원이다라고 하는 그런 정서를 자극하고 있는 건 사실이죠. 그리고 전쟁의 그 부정적인 측면들은 철저하게 언론 통제로 감추고 하니 러시아 일반 국민들은 뭐 잘하고 있는 모양이다. 그리고 이런 전쟁은 우리가 침략한 것이라기보다는 미국의 침탈에 맞선 정당한 자유권 그 발동이다 이런 식으로 스스로를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면서 이런 그 정부의 전략이 잘 먹힌다고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 외국 사람이 가면 인터넷이 마음대로 잘 안 되고 예를 들어 그 우리가 여기서 보던 인터넷으로 마음껏 보던 뭐 동영상 이런 것도 제대로 안 돼서 VPN이라는 뭐 가상망을 통해서 보거나 막 그런데 그러면 러시아도 그런 성향이 있나요? 그리고 뭐 이런 그 정보 차단은 뭐 늘 있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그 지금도 그렇다고 하는데 그 전쟁이라고 하는 말을 공공연하게 쓰면은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좀 달라졌었는데 얼마 전에 특별 군사 작전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야지. 이 전쟁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은 극단적으로는 뭐 징역형까지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그런 식의 언론 통제가 되고 있고요. 하여튼간 그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 러시아 내부의 어떤 그 균열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제 바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러시아는 이번 전쟁을 통해서 바라는 게 뭘까요? 러시아가 죽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 그 세력권 그러니까 우리가 러시아가 강대국이고 그 다음에 강대국에게는 세력권이라는 것이 있고 그 세력권을 침탈해 오는 것은 바로 우리 본토를 그 공격하는 것과 똑같은 어떤 그 위기감을 느낀다고 하면서 더 이상 그 넘어오지 말라고 하는 것이었겠죠. 우리를 건드리지 마라. 우리를 자극하지 말고. 맞습니다. 근데 그 세력권이란 게 그 소련 시절에는 동유럽 전체였었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동유럽 전체는 뭐 당연히 아니고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벨라루스와 우크라이나였거든요. 근데 이 우크라이나의 정권이 친서방 정권이 되고 공공연하게 그 나토에 가입하겠다
유럽연합에 가입하겠다. 그리고 젤렌스키 대통령 같은 경우에 아예 헌법에 나토 가입을 기정사실화하는 어떤 그런 식으로 된다고 했을 때 푸틴 대통령도 그렇고 일반 러시아 국민들도 이것은 분명히 미국의 그 힘이 작용하는 농간이다. 네. 결국은 우리 러시아의 세력권에 들어오고 결국 우크라이나가 그 미국의 그 관할로 넘어가게 되면 직접적으로 또 그 미국의 침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네. 된다라고 하는 공포심 내지는 어떤 위기감을 네. 느끼고 있는 것 같고요. 예. 또 한 가지가 그 우크라이나 동부에 있는 러시아계 주민들 이런 주민들이 친서방 그 우크라이나 정부에게 부당한 침탈을 받고 부당한 탄압 받았다. 근데 그들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또 생각을 하고 있죠. 네. 자, 그러면 과연 어떻게 해야 이 전쟁이 끝날까요? 예. 어떤 신호들이 있어야 끝난다는 느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을까요? 예, 그러니까 좀 어려운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사실은 이게 여기서 보면 이제 제 역사가로서 제가 가질 수 있는 장점을 다 무장해제하고 할 수 있는데 역사가의 장점이란 게 뭐냐면 네. 결과를 아는 상태에서 네. 과거를 보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 연구하기가 쉬워지고 원인을 찾아내기 쉬운데 이 미래에 어떻게 되는가를 네. 예측하려고 하면은 그럼 우리 결과를 아는 상태에서 연구한다는 역사가의 장점이 사라지는 상태인데요. 네. 저는 저거든 지금 찻대고 맞대고 포대고 하는 것일 텐데요. 아니 뭐 예. 맞춰달라는 얘기는 아니고 예, 어떤 계기나 근거가 있어야 이 도대체 이제 끝을 향해 갈 건가 이게 예. 궁금한 거죠. 그 신호들이 예. 저희들은 네. 그러니까 이게 제 나름대로 그 한번 상상을 해보면 결론은 참 우크라이나가 좀 불쌍하고 가엾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미국과 그 러시아 사이에 대타협이 이루어졌을 때 네. 결국은 우크라이나에게 안 좋은 방향으로 그 전쟁이 마무리될 수 있다. 종결되면서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전쟁을 계속 하자니 여러 가지 이유에서 러시아를 또 제압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자체적으로 그 뭐랄까요 정가를 올리고 러시아를 위기에 몰아넣어서 유리한 방향으로 전쟁을 끝낼 수 있는 상황도 아니겠고요. 네. 그다음에 중국이 그 판을 깔아준다고 하는 새로운 어떤 상황이 지금 예상이 되는데 네. 아무래도 중국이 그 편을 든다면은 우크라이나보다는 러시아 편을 들 거기 때문에 결국은 이해 관계를 조정할 때 러시아에게 유리한 쪽으로 하지 않을까. 근데 그렇다고 또 우크라이나가 끝까지 타협하지 않고 결사항전하겠다고 했을 때 우크라이나 민간인들의 어떤 피해는 계속 늘어나기 마련이고요. 네. 지금 그 좀 단편적인 정보를 듣자 하니 네. 우크라이나의 그 군사 자원들, 인력 자원이 사실 지금 그 거의 그 바닥을 드러내고 있는 상태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젊은 군인으로 차출될 수 있는 사람이 예, 거의 예. 한계에 이르렀다. 예, 그래서 점점점 이제 그 고연령층과 저연령층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까지야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그 시민들이 억울하고 분노에 차 있고 러시아가 미워서 그 계속 싸우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고 하겠지만 전쟁이 장기화되고 정말 힘들어지고 더더군다나 내 어린 아들 그리고 이미 나이가 들었던 뭐 그 중년층의 우리 뭐 아빠 내 남편이 결국 군복을 입고 전선 차출되는 상황이 되면은 과연 지금과 같은 어떤 결기를 계속 보일 수 있을까 네.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 그럼 이게 최악의 상황이라면 예. 전쟁이 최대한 오래 끌어지는 게 최악의 상황일까요? 그렇죠. 예. 그 우크라이나로서는 가장 이제 힘든 상황이겠고요. 그렇다고 또 대타협이 이루어져서 전쟁이 끝나고 한다는 것도 결국은 이제 강대국끼리의 어떤 그 뭐랄까요 그 이해관계 조정일 텐데. 그렇죠. 우리 거기서 남북한도 사실은 예. 마지막 그 휴전 협정 때 남한은 없었죠. 예. 네. 그러니까 러시아와 미국 아니면 러시아와 중국 사이에 대타협이 이루어져서 평화협상이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 우크라이나의 국가 이익이 보장될 가능성은 상당히 희박하게 보여서 이래저래 참 그 안타깝고 좀 가엾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럼 결국은
서구로 받아들여주고 예. 나토에 가입시켜주고 뭐 이렇게 유럽의 일원으로 되어지고 예. 예를 들어 유로화를 쓸 수 있는 상황으로 해주고 대신에 땅은 이만큼 포기하고 저쪽으로 예. 만 이렇게 갈라치기 해서 저기까지가 이제 러시아는 예. 뚜렷한 예. 선 대략 뭐 이런 정도에서 타협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그렇죠. 보이네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지금 그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영토가 그 퍼센트로는 20%에 불과하지만은 전체 그 우크라이나 국가의 핵심적인 지역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러시아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그 지도부가 현실적인 입장을 택해서 뭐 지금 러시아가 차지해주고 있는 영토를 그냥 인정해주고 평화를 가져온다고 했을 때 그 뒤에 또 이제 국가를 재건해야 될 텐데 네. 핵심적인 것을 다 내주고 그러니까 간과 뭐 어떤 뭐랄까요 이 위장 같은 걸 다 내주고 상태에서 건강을 또 되찾아야 되니까 이게 어마어마하게 어렵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그 지금 결국 이제 국가가 그러니까 영토가 초토화됐는데 그 재건 비용을 누가 대주는가 그렇죠. 문제인데 제가 볼 때는 미국과 그 유럽 연합이 지금처럼 그러니까 무기를 대주는 뭐 그런 그 식으로 철저하게 뭐 뭐랄까 건설 비용을 그 대주면서 우크라이나의 어떤 국력을 원상복귀하는데 협조할까 그러니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이게. 네. 만약에 그게 없으면은 우크라이나는 전쟁이 끝난 후에 상처를 예, 고토를 회복하든 하지 않든 예. 어마무시한 내분에 휩싸일 가능성이 그렇죠. 있겠네요. 예. 그런 면에서 참 국제 정세가 얼마나 그 비정한가를 느끼게 될 텐데요. 그러니까 지금은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그 무기를 대주고 있지만 2차 세계 대전 때 보면은 독일에 맞서서 소련이 싸우고 있을 때 네. 미국이 또 무기 대여법으로 엄청난 소련에 그 무기나 물자 지원을 해줬거든요. 네. 근데 그게 외상입니다. 그러니까요. 외상이니까. 지금 뭐 자꾸 금액이 나오는 거 보니까 이거 다 예, 계산 어딘가에 저장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자꾸 드는데. 그러니까 이 미국이 그 외상으로 그 소련 및 러시아에게 무기를 빌려줘서 네. 그 무기를 가지고 소련이 그 나치 독일을 물리치는데 큰 도움을 받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외상이기 때문에 네. 그 뭐랄까 그 공짜로 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정말 다 받았나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소련이 냉전 시대 때 아니 우리는 피 흘려 싸웠고 미국은 너희는 돈 대준 건데 너희들 우리 사정을 봐줘가지고 뭐 감액하거나 탕감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입장을 벌써 상대에게 그 질질 끌었었는데요. 제가 정확히 그 연도는 기억나지 않는데 결국은 그 러시아 연방 오늘날 그 옐진과 푸틴의 러시아가 그 소련 시대의 무기대여법 그 부채를 승계했고 받았고 푸틴 대통령 임기 중에 그걸 다 갚았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1941년부터 45년까지 받았던 그 그러니까 공짜 무기를 한 그 70년 뒤까지 계속 갚았다는 얘기죠. 네. 근데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가 지금 서방과 그 미국의 무기를 받아서 지금 네. 격렬하게 저항하고 싸우고 있는데 뭐 승리하든 아니면 뭐 패배하든 패배하면 이건 뭐 안 될 것이고 그 승리하다 아니면은 그 적절한 선에서 타협이 지더라도 그 이후에 지금까지 받았던 원조를 미국과 서방이 탕감해 줄까라는 생각은 또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그 빚을 갚는다고 하면 가뜩이나 지금 그 초토화된 상태에서 이제 몸이 완전히 지금 그 허약해진 상태였었는데 뭐 피 뽑아가지고 매혈하면서 그 빚을 갚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예, 어찌되었거나 역시 이번으로 전쟁에 발발했던 우크라이나 땅은 예. 미래 전방도 밟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예. 참 그래서 그 참 국제 정세에서 이 현실과 이상이란 게 정말 항상 이 모순이란 게 후대의 역사가들이 젤렌스키 대통령을 어떻게 평가할까 좀 궁금하긴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침공을 당해서 목숨을 내걸고 결사항전했던 용감한 대통령으로 평가할지 아니면은 그 강대국과 강대국이 마주치는 이해관계 속에서 제대로 그 생존 전략을 찾지 못해서 어쨌든 간에 러시아의 침공을 받았던 우둔한 대통령으로 평가할지 자목 궁금하긴 한데요. 이상적으로 보면은 용감한 대통령이겠지만 현실적으로 보면은 선택을 잘못한 약소국의
그 국가 지도자로 자리매김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 수습 과정에서 우크라이나의 국력이 어떤 방향으로 설정이 되느냐에 따라서 예. 결과치가 완전히 달라지겠네요. 예. 네. 어떻게 그 또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못하신 이야기 예.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 네. 예. 그 최근에 제가 보면서 가장 이제 놀랍기도 하고 혀를 끌끌 찼던 기사가 뭐냐면요. 이제 바흐무트에서 러시아군이 계속 공세를 취하고 있고 네. 우크라이나군이 격렬하게 네. 그 저항을 하고 있는데 영국 국방부에서 네. 그 러시아군의 어떤 그 공세가 너무 소모적이어서 네. 삽을 들고 돌격을 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그 기사가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러시아군이 지금 소총이라든지 화기를 들지 않고 그 삽을 들고 공격하는 어떤 인해 전술을 쓰고 있다고 하는 네. 기사가 나왔었는데요. 그 기사를 그 거르지 않고 네. 우리나라 언론이 그대로 인용해서 보도를 하더라고요. 예. 근데 이것은 영국 국방부가 일종의 그 전쟁 수행의 어떤 프로파간다? 프로파간다거든요. 예. 이건 누가 보더라도 알 수 있는 것인데 네. 그것을 걸러내지 않고 보도를 하는 언론을 보면서 조금 그러니까 물론 그런 그 기사가 나왔을 때 아마 분명히 클릭수는 올라갈 겁니다. 네. 너무 그러니까 뭐 신기하기도 하고 웃기기도 하면서 네. 그다음에 또 러시아에 대한 어떤 그 혐오 감정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그 웃긴 놈들을 하면서 할 수 있지만 그런 기사를 그 걸러내지 않고 여과 없이 그 보도할 때 우리나라 언론의 그 뭐랄까 공신력이 네. 장기적으로 어떤 저하된다고 보는데요. 역사학자로서 그 이거는 그 이런 전례가 있죠. 항상 옛날 소련이 영화를 보면은 독일군과 싸울 때 소총도 없이 총알만 들고 달려가다가 네. 그 죽어 있는 아군 병사 손에서 소총을 들고 꺼내서 다시 돌고 간다. 뭐 이런 식으로 설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 영화가 바로 이제 에너미 앳 더 게이츠고 우리나라에서는 그 장동건 씨와 오다기리조가 주연했던 그 마이웨이라는 영화인데요. 예. 그러니까 이런 식의 그 냉전 시대 때 그 소련군 러시아군을 그러니까 무시하고 폄하하는 어떤 이미지가 지금 그대로 또 2023년에 살아남아서 러시아군은 삽들고 돌격한다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아무리 러시아가 믿고 그 혐오스럽다고 하더라도 네. 좀 그 뭐랄까 좀 사태를 객관적으로 객관적으로 보려는 노력을 네. 해야 되고 또 이런 노력은 일반인도 해야 되겠지만 네. 세계의 여러 곳에 귀중한 정보를 전달해주는 언론이 네. 제대로 해야 되는데 네. 저 그런 노력이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자기가 보고 싶은 바를 보려고만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를 보려고 노력하자.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저희 증시각도기 TV에서 사실은 저 경제와 투자를 다루는 증시각도기 TV에서 우리 유한수 교수님을 모시게 된 거는 예. 현재 상황을 정확히 봐야 투자 시계가 명확해진다는 근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투자를 하려면 예. 항상 편향이 발생하거든요. 예. 투자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으로 흘러가거나 이러는데 예. 근데 그게 심하면 투자에 굉장히 큰 실패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 이제 예. 저희는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려고 항상 노력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유한석 교수님 나오셔서 벌써 이미 그 작년에 얘기해 주실 때 이거 전쟁 쉽게 안 끝나겠구나. 우리는 그런 잠정 결론은 가지게 됐어요. 예, 그 예. 대담을 통해서. 예. 그래서 그거는 뭐 지금 와서 보면 우리가 유효한 시각을 가지게 된 것 같고, 우리 유 교수님 덕분에 그런 시각을 가져서 이 전쟁이 빨리 끝나니 끝날 거를 예상해서 무엇인가를 행동하지 않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그 작년보다는 그러면 어떻게 그 계속 길어질 거라고 생각되십니까? 뭔가 어디 이제는 예. 1년이 지났는데 예. 어디 지점에서 뭔가 합의든 이런 것들이 이럴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보십니까? 사실은 이거는 저기 그 뭐랄까요 그 바람이 섞인 네. 예상일 수밖에 없을 텐데요. 네. 올해 연말까지는 갈 것 같고 네.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에는 어떤 형태로든 간에 네. 이 좀 타협이 이루어지고 하면서 전쟁이 끝나거나 네. 아니면 휴전 형태로 긴장은 남아 있는 상태에서 어쨌든 직접적인 교전 행위는 끝나는
그런 식의 어떤 그 해결책이 네. 가시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이런 시진핑이 가거나 뭐 이래서 드라마틱하게 확 풀리거나 예, 이럴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다. 예. 예. 그래서 그 직접적으로 지금 그 전투가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잘 되면은 휴전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무기를 놓고 대치하는 상황. 근데 그 상태로 시간을 끄는 거죠. 가는 그런 형태가 지금으로서는 가장 그 가능성이 높은 예. 시나리오가 아닐까 싶습니다. 약간 지쳐야 되겠죠, 서로 간에. 그러니까 휴전이 이루어진 다음에 곧바로 또 이제 종전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네. 이 한반도처럼 휴전은 이루어졌는데 종전은 그렇죠. 되지 않은 상태. 저희가 종전이 안 된 거죠. 이러한 상태로 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예. 네. 네, 그렇군요. 그러면 그나마 그게 일단 그렇게 되면 시중에서는 휴전을 종전 비슷한 느낌으로 전이 끝났다라는 예. 걸로 받아들이긴 할 테지만 예. 그 지역은 항상 긴장 관계 속에 있는 그렇죠. 네. 일단 뭐 휴전이 되면은 그 군인들과 민간인들이 목숨을 잃는 비극은 줄일 수 있는데 네. 이 종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그 긴장 관계가 조성이 되면서 러시아로서도 그렇고 우크라이나로서도 정상적인 삶을 유지하기는 힘든 이런 상황이 되겠죠.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우리가 이제 전쟁에 대해서 어떤 균형 있는 시각을 가져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전쟁의 과정과 러시아가 어떤 태도를 가졌는지도 또 다시 한번 상기하시게 되셨을 것 같고, 또 투자자로서 언제 전쟁이 끝날 것인가에 대한 감도 좀 얻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들으면서 대략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겠구나, 이런 정도의 시간이 걸려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저는 이제 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이게 이제 단순히 이제 세계사만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최근에 2022년도를 휘감았던 가장 경제적으로 큰 이슈인 인플레이션 이슈는 이 전쟁을 빼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굉장히 투자에 있어서는 우리가 꼭 염두에 둬야 되고 알아야 되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에게 좋은 깨달음과 가르침을 주신 상명대학교 유한수 교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도기 아카데미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